내가 지금 들고 있는 1,000원짜리가 내 스마트폰 속에 디지털 달러로 바뀐다라면, 은행 문 닫힌 새벽 3시에도 단 1초 만에 해외 송금이 가능하고 이자까지 받는다라면 어떨까요? 벌써 호기심이 생기시나요? 지금부터 스테이블 코인의 진짜 얼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주말에 토요일 아침 6시부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갑자기 나타난 배경과 무엇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뭘까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주신 분이 있어서 오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을 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전혀 이 스테이블 코인 뉴스로는 이 단어를 들어보기도 했고 보긴 봤지만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일단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이 나타난 배경이 뭘까요? 사실 책 중에 달러 패권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책이 제가 알기로는 품절인가 절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왜 스테이블 코인이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혹시 이 책을 좀 찾아보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조금 옛날 이야기도 할 겸 좀 풀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길이가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화라는 게 결코 정적이지 않다라는 개념입니다. 뭐냐면 지정학적이든 경제학적이든 힘의 균형은 반드시 이런 무게추처럼 어느 순간 기울 수 있고, 그 기움에 따라서 통화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사실 인류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시대를 겪어오면서 화폐도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우리가 수렵 시대에 물물 교환을 했었죠. 당시에는 화폐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러면서 또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로마 시대라든지 이럴 때는 금이나 은, 청동 같은 주화를 가지고 물건과 함께 교환을 하면서 화폐라는 개념이 생겼고, 중세 무역 시대에는 은화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갔고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는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금을 지불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넘어오면서 유럽 강국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식민지 전쟁을 할 때는 당시에 가장 힘이 강했던 곳이 유럽에서 영국이었고, 영국의 약간 뭐랄까요, 대영 제국의 광대한 영토와 강력한 해군력을 기반으로 한 금융 역량이 상당히 힘을 입어서 파운드화가 글로벌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축통화, 화폐라는 개념에서 모든 나라가 자국 내의 화폐를 갖고 있지만 글로벌리 가장 힘을 갖고 있는 화폐, 즉 기축통화는 전반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력과 그 다음에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전에는 대영 제국이 어쨌든 강력한 해국력과 광대한 식민지 전쟁으로 인한 영토, 그리고 런던 시티의 금융 역량에 힘을 입어서 기축통화는 파운드화였고 영국 파운드 스털링이 지배를 했습니다. 특히 이때 당시를 잘 생각해보면 유럽 강국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가 아마 음모론이나 책을 통해서 본 가문이 등장을 하게 되죠.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곳이 생겨났는데 대표적인 민간금융 네트워크였습니다. 이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빈, 나폴리에 5 아들을 파견을 해놓고 이러한 구축한 범유럽 금융 네트워크인데, 예를 들자면 나폴레옹 전쟁 같은 거대한 분쟁에서 각국 정부에 전쟁 자금을 조달했고, 당시 어떤 기관보다도 뛰어났던 자체적인 정보망으로 워털루 전투의 결과를 미리 파악하고 영국 국채시장에서 막대한 부를 쌓으면서 영란은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화가 전 세계 기축통화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대가 바뀐 거는 바로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세계 금융시장의 지도를 바꿔놓기도 했는데, 이전까지는 영국의 이런 파운드와 스털링 시대였다라면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이걸 바꿔놓게 됩니다. 전쟁 발발 당시 전에는 미국은 순채무국이었고
미국의 유럽의 투자 금액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열강들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막대한 전비를 감당해야 됐고, 이 막대한 전비 때문에 전쟁 비용이 지출되면서 오히려 이제 미국에 투자했던 투자금을 회수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차입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은 유럽 전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면서 결국 교정국에 대한 직접적인 대출을 정부 차원에서 금지했습니다. 근데 이때 바로 결정적인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바로 존 피어폰트 모건이라는 인물입니다. 뭔가 혹시 느껴지시나요? 존 피어폰트 모건이라는 인물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JP 모건의 창립자입니다. 바로 JP 모건을 창립한 인물인 존 피어폰트 모건이라는 인물이 이때 등장을 했고,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미국이 교정국에 대해 직접적인 대출을 금지했던 반면에 이 인물, JP 모건 컴퍼니를 만든 인물이 연합국을 위한 독점 구매 대리자이자 대출 주선자가 돼서 당시에 15억 달러가 넘는 연합국 채권을 발행을 했고, 그걸 자금 조달을 민영화하면서 유럽에다가 이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났을 때는 미국이 유럽에 대한 채권만 하더라도 126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가진 세계 최대의 채권 보유국이 돼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 기간 동안 유럽 국가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미국 우량 기업에 주식이나 채권을 헐값에 쏟아냈고, 미국 자본가들은 이를 전부 다 흡수하면서 결국 1차 세계대전은 미국이란 나라가 금융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던 발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제2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때부터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의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부터 이미 쇠약해진 영국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가 자산의 4분의 1을 소진을 했는데 이때부터 미국의 천문학적인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1941년에 무기대여법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런 도구가 생기게 되면서 표면적으로는 동맹국가들에게 무기를 원조하겠다라는 내용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500억 달러가 넘는 거대한 규모의 대출과 임대 프로그램이었고, 이 자금이 결과적으로는 전쟁 물자 생산 대금을 모건이나 또는 록펠러 가문 같은 연계된 미국 기업들에게 지불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이 이때 당시에 세계를 재편하게 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서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통화용 금의 70% 이상을 미국이 보유를 하게 됐고, 세계 총 생산의 50%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으로서 올라서게 된 기회가 되게 된 거죠. 그리고 1944년에 연합국의 승리가 확실시 되던 시점에 44개 국가가 미국의 뉴햄프셔 주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44개 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세계대전에 결국 세계적인 경제적 혼란, 경쟁적 평가절하를 방지하고자 안정적인 경제 질서를 구축하자라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무기대여법과 그 이후에 세계 총생산의 50%를 차지하게 되는 경제대국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력은 미국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특히 전 세계의 금의 70%를 손에 쥔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협상의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연합국들이었던 유럽 연합들이 여러 가지 국제 통화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지만 미국에서 이걸 거부하면서 당시에 나왔던 게 바로 금환 본 위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금환 본 위제인데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면 골드 익스체인지 스탠다드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골드 익스체인지,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미국 달러만이 금 1온스당 35달러로 교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통화들을 미국 달러에 고정을 시킴으로써 달러가 전 세계의 유일한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고, 결국 금을 사기 위해서는
바로 달러 35달러 규모의 자국 통화를 지출을 해야지만 금을 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로 기축통화가 달러로 결정됐고 이 체제를 관리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국제통화기금인 현재 IMF가 창설됐으며 세계은행인 IBRD가 이때 창설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패권국가, 새로운 패권국에 의한 기축통화가 설계가 됐는데, 자, 결국은 이 시대가 조금 오래 지나오면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또다시 고민하는 것이, 결국 이 기축통화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되는 제도가 아니라 결국은 그때그때 상황, 그때그때 경제 상황과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기축통화는 바뀔 수가 있다. 그러면 영국 파운드화에서 달러로 넘어왔고 그 전에는 금이었고, 그러면 지금은 달러에서 다른 무언가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고민을 하고 이랬던 시기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렸던 달러 패권이라는 책도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결국 달러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라는 개념에서 많은 지금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 또는 CBDC 같은 중앙은행에서 만드는 결제통화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달러라는 것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명목화폐는 무제한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권력이 정부에게 반복적인 유혹을 제시하면서 결국 사회의 부와 안정을 파괴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보여줬고, 이럼으로써 통화 시스템의 붕괴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 1920년 결국 1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에 짓눌렸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의 예시가 있었고, 1790년으로 돌아가 보면 프랑스 혁명도 역시 그러한 사태로 인해서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던 적도 있었고, 더 이전으로 가게 되면 로마 제국의 쇠퇴도 결론적으로는 점진적인 통화가치 하락과 맥을 같이 한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결국 달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도 이 달러에 대해서 적대국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가하는 무기화로 번번이 이용되다 보니 이 정책이 러시아나 이란, 중국 같은 이런 국가들에게 잠재적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달러를 그만 쓰자라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탈달러화라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브릭스라는 국가들이 있죠. B, 브라질, R, 러시아, I, 인도, C, 차이나, 중국, S,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브릭스입니다. 이 브릭스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자국 통화를 가지고 무역 결제를 하겠다라고 요즘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으며, 거기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이란 같은 주요 에너지 생산국까지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영향력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당시에 석유에 대한 결제 통화가 달러로 결정이 됐는데, 당시에는 세계 최대 산유국의 최대 고객사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최대 산유국이었던 사우디에서 원유를 수입했던 나라가 미국인데, 근데 사실 이제는 미국이 사우디만큼 원유를 생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하고의 최대 고객사에서 최대 경쟁자로 사이가 갈라서게 됐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사우디의 최대 석유 고객은 중국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자연스럽게 재편되었고, 중국 입장에서는 사우디의 원유를 수입할 때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싶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결과적으로 탈달러화에 대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있으며, 더불어서 이제 달러 시스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내부적인 위협은 바로 미국의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는 국가 부채입니다.
매년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정부 부채가 한도까지 오면서 항상 부채 한도를 높이네 마네 협상을 하는 과정을 좀 보시게 됩니다. 미국의 총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가면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만으로도 국방 예산을 초과하는 거대한 재정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추세는 달러 지위의 근간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현재 지금 달러 시스템이 오래가지 못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순간에 직면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음의 기축 통화는 무엇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되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시대에 따라서 디지털 화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디지털 화폐에는 대표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는 법정 통화인 CBDC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고 실물화폐와 1대1 교환 비율이 적용되는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부채입니다. 결국 중앙화라는 것이고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중앙화가 아닌 민간 개념에서 만든 암호화폐,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코인들입니다. 그래서 CBDC가 현재 금융 질서에 가하는 본질적인 위협은 중앙은행 간의 국제 결제가 가능한데 전통적인 중개기관이 불필요하다라는 점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민간 측에서 암호화폐를 만들었는데 또 암호화폐의 문제는 뭡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것들을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투기성 움직임들이 강하다라는 거죠. 높은 변동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재산 딱 1억 원을 코인으로 바꿔놨는데 이 1억 원이 예전에 은행에 넣었을 때나 증권사 CMA 통장에 넣었을 때처럼 내 자산이 꾸준하게 이자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크게 늘어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 1억 원이 반의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암호화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이런 투기성, 변동성이 높은 암호화폐는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다라고 결론을 제시하면서 결국 이러한 가격 변동성을 리스크를 줄이고 만든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스테이블,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1달러를 갖고 있다면 스테이블 코인 1코인으로 딱 1대1 비율로 바꿀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역시나 가격 변동폭도 마음대로 오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외환에 그대로 1대1 비율로 움직인다라는 점을 해서 향후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디지털 화폐의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하고 앞으로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시장에선 기대를 하고 있으며 요즘에 이제 유독 서방 국가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를 매우 높여가면서 이쪽에 대한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향후에 시장 규모가 3조 달러를 넘어갈 거라는 전망도 상당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 일단은 1대1 교환 비율이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구조냐?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가 있습니다.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코인을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을 거고 그 플랫폼과 더불어서 커스터디라고 해서 마치 커스터디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투자하려면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투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물 증서는 어디에 예치됩니까? 바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실물 증서가 예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커스터디라는 개념은 주식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처럼 이러한 것들을 보관하거나 준비금을 이렇게 준비하거나 수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이 1,000만 원을 은행에다가 주고 은행은 그 1,000만 원을 받은 걸 가지고 발행사에다가 1,000만 원을 넘겨줍니다. 어떻게 보면 유통업자가 되는 게 은행입니다. 그리고 이 1,000만 원을 받은 발행사는 1,000만 원치의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 발행한 걸 은행한테 넘겨줘서 은행이 다시 고객에게 1000만원치 코인을 주게 됩니다. 결국 고객은 1000만원치 코인을 받은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휴대폰을 통해서 새벽 2시든 3시든 4시든 마음대로 해외 송금도 하고 결제도 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은행이나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휴대폰 안에 지갑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가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약간 기축 통화로 갈지는 봐야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해외 송금도 간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점점 이런 것들이 수수료로도 결국 은행이나 증권사의 환전 시스템처럼 이렇게 복잡하거나 환전 수수료가 많이 나가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고객에게는 그게 긍정적인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 수수료가 감소하고 은행 없이 송금도 가능하고 수금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장점이고, 예를 들어서 미국같이 환율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나라는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조금 이제 신흥국가 중에서 경제력이 상당히 좀 낮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외환 변동성이 매우 심할 건데, 이 외환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10,000원만 가지고 불과 5년 전에 미국에 놀러 가서 햄버거를 사 먹으면 햄버거를 2개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미국 가서 10,000원을 들고 햄버거를 사 먹으려고 하니 하나밖에 못 사 먹더라. 이런 환전 이제 변동성이 있겠죠. 환율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게 또 스테이블 코인이어서 개인 고객 입장에선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게 있으며, 반대로 또 고객이 1000만원치를 예치하고 거길 1000만원치 코인을 발행하는 이 발행사 입장에서는 예치된 금액만큼 코인을 발행하고 예치된 금액을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이들도 어쨌든 매출을 내야 되겠죠. 수익을 내야 될 건데 단순하게 돈을 받고 돈을 받은 만큼 코인을 발행하면 이들이 남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은행이나 또는 보험사처럼, 은행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고객들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거나 적금을 하면 보험사들이 고객들이 보험금을 이렇게 꾸준하게 납입하면 그 모아둔 돈을 가지고 뭘 합니까? 채권 투자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합니다. 주식 중에서도 변동성이 큰 주식은 안 하죠. 그래서 예치된 금액들을 조금씩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채권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개념에서 발행사는 채권을 투자한다라는 것, 채권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고객들이 송금을 할 때 그 수수료들이 은행과 발행사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는 이 예치금이 채권을 투자함으로써 국채를 사주게 되죠. 국채를 사줌으로써 채권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고,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바로 서클 인터넷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가 잘 올라가는 이유가 트럼프 정부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이 커지면 결국 국채를 매입을 하게 될 거고, 국채를 매입하면 채권 금리가 낮아짐으로써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도 약해질 수 있고 트럼프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결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성장하면 우리나라 자금이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고 이러한 제도를 구축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이러다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굳혀지게 되면 통화 정책 전달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 원화 자체 토큰화로 통화 주권을 수호하자라는 개념을 만들고, 또한 국채를 매입하기 편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겠다
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는 좀 어려웠고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돈 되냐? 그거 돈 됩니까? 자, 돈이 되는 회사는 아까 이 구조를 잠깐 얘기 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돈이 되는 회사는 바로 이 중간 유통업체인 바로 은행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들 같은 경우는 결국 고객이 예치를 하고 그 코인을 발행을 받기 위해서 중간에 거치는 유통사기 때문에 기존의 KB, 신한, 우리, NH 같은 은행사들은 결과적으로는 수혜를 받게 될 겁니다. 100% 원화 준비금, 신탁수탁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발행사 예금 환매, RP 운용의 역할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마진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인터넷 은행에서의 역할도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K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기업들이 수혜로서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업체가 될지는 앞으로 주목해 봐야겠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거나 핀테크 기술을 갖고 있던 회사가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 한국정보인증,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회사인데 이들이 아마 코인 발행 업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원화 기준으로 된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이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 국내 증시에서도 부각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앞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업체들이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게 될 경우 앞으로도 추가 상승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며, 그리고 핀테크 결제 업체들도 당연히 앞서 얘기 드렸지만 지금은 은행 어플 가지고 여러분들 송금하고 이렇게 거래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는 은행 어플이 아니라 은행 계좌도 필요 없고 지갑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지갑이라고 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내 현금 지갑이었지만 이제는 실물 지갑이 아니라 디지털 지갑을 통해서 여기서 돈을 꺼내고 돈을 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가 바로 다날, 헥토 파이낸셜, NHN, KCP 같은 업체가 될 겁니다. 결국 앞서 얘기 드렸지만 이 개념이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도 더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결제했듯이 이 스테이블 코인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결제할 수 있게, 내가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할 수 있게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기업들이 가맹점 결제망을 기반으로 한 수혜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삼성페이를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삼성페이는 수수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게 수수료가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의 우선순위로는 금융사들을 우선주로 봐야 될 거고, 이런 핀테크 솔루션사라든지 블록체인 업체들은 사실 지금 어떤 기업일지 모릅니다. 기대감이 있는 지금 상황이고 조금 기업의 자체적인 펀더멘탈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기대감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단기성 흐름으로 보시다가 향후에 업체가 좁혀지면 그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 관심도를 높여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정확하게 뭔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투자로서 연결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결국 이 게임은 누가 더 투명하고 더 쓰기 편한 디지털 달러를 먼저 대중화시키느냐로 압축될 것 같은데요. 다음 새로운 기축 통화 누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많이 공부해서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돈 버는 방법 관련된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